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근대로 넘어가죠. 교재는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우리가 20번까지 또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대 부분은요, 좀 약간 그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 근대 부분에서 상당히 그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1번부터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급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수준이 7급 수준이죠. 가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왕 즉위초 비변사 당상 이상의 역임자 붕당병사. 요거 이제 문제를 잘 보게 되면은 뭐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비변사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비변사. 예, 비변사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변사가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비상시, 별난시에 세워지는 임시기구죠. 그러니까 중종 때 16세기 중종 때의 을묘해변 외놈들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비변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도 물론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주요 요직들, 의정부의 재상이라든가 육조의 판서라든가 그 다음에 각 장군들, 사령관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세워진 비변사가 계속 상설기구화가 되면서 원래 기능인 의정부라든가 육조의 기능은 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당상관이죠. 그러니까 높은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정상품 이상의 관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비변사 높은 관리들의 역임자 붕당별 구설이가 딱 돼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이 붕당의 또 흐름을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는 인조 때 80%, 나는 9%, 소북은 12% 이렇게 있었대요. 요 소북은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와 나만 신경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효종 때 85%, 나가 15%, 그죠? 가가 82%, 나가 17%. 숙종 때 보게 되면 좀 비슷비슷해집니다. 비슷비슷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정권을 차지했던 애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가죠. 가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론 소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숙종 이후니까 서인들이죠. 서인들. 가는 서인들이고 나는 뭡니까? 남인들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는 서인이고 나는 남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누구를 기억해 줘야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기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종 때 뭐가 있었냐면 붕당 정치의 폐단을 알려주는 뭐가 있었죠? 예송이 있었습니다. 예송. 장례 절차 문제 가지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는데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계비니까 그 정비는 아니고 계비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인조의 후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비, 이 계비 자의대비라고 하는데 자의대비가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상복 입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예송, 2차 예송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이 대비가 인조의 계비가 자의대비가 효종이 죽었을 때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뭐 1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예, 이거 가지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2차 예송은 또 효종의 비가 죽었어요.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에 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또 몇 년 입어야 되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뭐 9개월 입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 이것이 2차 예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들어오게 되면 좀 비슷비슷해지는 현상이 들어가 있는데, 숙종은 이 한 정당, 한 붕당이 커지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뭐를 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예, 경계했어요. 그래서 숙종 때는 뭐 하냐면 자꾸 붕당을 교환시켜요. 교환시킨다 해서 환국이에요. 환국. 그래서 서인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러면은 남인을 키워주고, 남인이 좀 강할 것 같다 그러면은 서인을 키워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뭐 예송이든지 환국이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의 왕권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왕권이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숙종 뒤에 등장하는 영조 같은 경우는 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죠? 탕평책을 실시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가볼게요. 갑인 예송 때 왕실의 예는 사대부의 예와 다르다라고 주장하였다. 왕실의 예는 사대부의 예와 다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간은 뭐예요? 간은 서인이죠? 네, 서인입니다. 그러면 갑인 예송, 그럼 또 이게 또 이제 예송을 또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예송이 기의 예송이고요. 두 번째 예송이 갑인 예송이에요. 기의 예송에는 누가 죽은 겁니까?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고, 갑인 예송에는 효종비가 죽었어요. 효종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기갑이에요. 기갑. 요 순서 잘 알아두세요. 기갑. 자, 요때 예 갑인 기의 예송 때는 누가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다고 했죠. 효종이 죽었는데 여기에서 남인들은 원래 유교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시면 3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3년 상을 지내야 된다. 반대로 서인들은 몇 년? 1년을 지내야 된다. 왜?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던 것이고, 남인들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라 할지라도 장남이 없는 상황에서 왕이 등극을 했기 때문에 장남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남 취급을 해줘야 된다. 이때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냐면은 서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갑인 예송 때는 효종비가 죽었죠. 그래서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된다. 자, 남인들은 1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인들은 효종비 똑같이, 그러니까 뭐 서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9개월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요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줘요? 남인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갑인 예송 때는 효종비가 죽은 거죠. 효종비가 죽었어요. 효종비가 죽어서 그 상황인데 누가 집권했다고요? 남인들이 집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갑인 예송에서 왕실의 예는 사대부의 예와 다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윤리를 따져야 되는데 약간의 예외 상황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외 상황을 두어서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는 뭐예요? 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나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보기 2번에 이 성혼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 대부분 차지했다. 자, 이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 뭐였어요? 주기론 서인들이었죠. 서인들. 이거 맞죠? 자, 3번 나 황국을 거치면서 노론과 선으로 분화되었다. 뭐가? 나가? 자, 노론과 선으로 분화가 되는 건 서인들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리고 4번에 보기 4번에 나 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환국으로 가서요. 이 황국은 총 3차례의 황국이 있습니다. 기갑, 경기갑이에요. 경기갑이에요. 요 순서별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순서별로 기갑, 경기갑. 집권은 누가 하느냐? 이거 한 번씩 주고받는 거예요. 서인, 남인, 또 여기도 서인, 그 다음에 남인,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서인이에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 이렇게 되는데, 황국이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별로 그냥 기갑, 경기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당시에 숙종이 집권할 당시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남인들이 잡고 있었죠. 이전에 남인들이니까. 얘네 너무 커져가지고 서인들을 숙종이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이, 남인들이 역모를 꾀했다 해가지고 윤휴 같은 사람들을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기사왕국 볼게요. 기사왕국 남인들이 집권했는데 그럼 서인들이 점점 커지죠. 엄청 커지죠. 커지다 보니까 또 숙종이 남인들을 키워줘요. 이때 남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장희빈을 데리고 옵니다. 이 장희빈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숙종이 너무 장희빈 이뻐하죠. 그래서 장희빈을 비롯한 남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사왕국이다. 기사왕국이다. 그 다음에 갑술왕국은 이제 남인들이 점점 커져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서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서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은 이 장희빈과 장희빈의 오빠가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궁궐 내에서도 이제 장희빈이 그 중전을 저주하는 그런 뭐 인형 같은 것도 만들고 굿도 하고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숙종이 이 남인들을 제거하면서 장희빈까지 사사시키는 그것이 이제 갑술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기갑, 경기갑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4번에 장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자, 반대하였다. 요것은 남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서인들이 반대한 거죠. 예, 서인들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서인들 중에 송시열, 서인의 영수, 노론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이 끝까지 반대에다가 귀양 가가지고 사형 먹고 죽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2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자, 사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 의주 상인과 개성 상인 등은 은, 삼 몰래 가지고 와서 인부나 마필 속에 섞여들여 물종을 팔아 이익을 꾀했다. 되돌아올 때는 걸음을 일부러 늦추어 사신을 먼저 책문으로 나가게 하여 꺼릴 것 없이 한 뒤에 지들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후시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무역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계시와 후시가 있었죠. 계시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공무역이었고 이제 후시는 이런 상인들끼리 하는 사무역입니다. 그래서 책문 후시 사무역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 계시와 후시 이런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는 바로 근대 조선 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 직접범 실시에 반발하는 관리. 이건 세조죠. 그럼 조선 정기죠. 아니고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주조하는 장인. 이 계미자 우리가 지난번에 열심히 많이 풀어봤던 거죠. 뭡니까? 태종 때죠. 조선 정기. 자, 3번 전민 변정도감 설치 소식에 기뻐하는 노비. 이건 고려 말이죠. 예, 공민왕 때. 자, 4번 공가를 받아 물품을 구입해 관청에 납부하는 공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수공업 공가를 받아. 이 공인의 등장은 대동법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대동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니까 조선 후기 때에 수치제도, 전세, 공납, 그다음에 역 이것이 이임지대라는 병자호랑 겪으면서 굉장히 문란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부는 아주 대대적인 극단의 어떤 개혁 정치를 하는데 특히 전세를 어마어마하게 깎아줍니다. 그 전세를 깎아주는 것이 영정법이죠. 그래서 세종 때 나왔던 공법의 최저치 4두에서 6두만 내라 영원히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정법이고 그 다음에 공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했어요. 원래 공납은 특사물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사물을 대신 납부하게 합니다. 방납의 폐단이 심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동법을 하는데 이 동자가 갓들 동자예요. 전국 어디선지 같은 거 내게 해라. 그러면 같은 거 잘 썩지 않는 거, 상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죠? 뭐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그 다음에 돈 이런 걸로 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쌀인데 그래서 토지 면적 단위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면적 단위로. 그래서 일결당 쌀 12마를 내라 라는 겁니다. 12말. 자, 이걸 실시를 딱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토지 면적 단위로 부과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땅이 있는 사람들은 땅 소유자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실시되는데 100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됐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이 걸리더라. 이것이 대동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지방마다 그 납부를 했던 그 특산물을 또 이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 특산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
국가가 돈을 줘서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납을 담당한다 해가지고 공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이 공가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지방 곳곳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건을 사들여 오는 거죠. 그래서 공인이 왔다 그러면은 그 지역 상인들이 아주 큰 장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장시라든가 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 공인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좀 받아요. 지도는 하나도 안 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독점 상인이 뭘로 성장하게 되죠? 도고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4번. 그래서 4번 조선 후기.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로 불리우는 논쟁이 일어났다. 이 호락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라는 거죠. 틀린 것 골라라. 그럼 호락. 자, 호락 논쟁은 조선 후기 때에 노론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노론들 사이에. 그래서 이 호는 어느 지방이에요? 호. 우리가 기호 지방 그런데 기호 그러면 경기, 그다음에 호 할 때 요 호가 충청이에요. 충청. 그래서 충청 지방 아래다 해서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충청 지방 락은 어디냐면 낙수다 해서 여긴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는 노론들끼리의 논쟁인데 이 논쟁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인물성이 있어요. 인물성. 얘네들은 이쪽에 사는 노론들은 인물성 이론이라고 그랬고요. 얘네들은 인물성 동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과 물질은 그 성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애초에 다르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이크 이거하고 우리 사람하고 같아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의 종자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하고 여진족, 청나라 세운 만주족하고는 종자가 틀리다. 걔네들은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지만 영원한 오랑캐다라는 겁니다. 오랑캐다. 그래서 청나라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오랑캐로 봐가지고 배척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물성 동론은 이제 아시겠죠? 오랑캐로 보지 않아요. 얘네들이 비록 오랑캐 출신이지만 그래도 중국을 지배하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일부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실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19세기 때에 개화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쭉 가서 19세기 때에 위정척사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잘 알아두세요. 자, 1번 볼게요. 영조 때 한 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예,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 2번 호론의 주장에 따라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이 깔려 있었다. 호론은 청나라 뭘로 봐요?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틀렸죠. 3번 이간, 김창엽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성과 물성에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다. 네, 맞고요. 4번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 생사상으로 이어졌다. 이 실학사상이죠. 네,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락 논쟁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그 오답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호락 논쟁을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호락 논쟁은 노론들끼리의 대립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사실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갑, 경기갑,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였다. 2차 예송, 기갑이죠. 그래서 갑인 예송이고요. 니은, 허적, 윤유 등 남인들 중심 인물들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거 황국이죠. 예, 황국입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그 다음에 정렬이 모반 사건. 정렬이 모반 사건이 일어나 동인 중 처형된 사람이 많았다. 자, 동인이 등장을 했어요. 동인이.
동인이 등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게 되면 동인은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 명칭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조 때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리을 일부 소론 세력이 주도하여 이인자의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이인자의 난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영조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영조 때.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디귿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리을.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쓴 사람과 저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지문 사료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재물은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의 공장이 도야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산원공상의 3인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소비를 강조하는 거죠. 예, 소비를 강조합니다. 예, 소비를 강조하죠.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 후기 때의 실학자인 박제가의 내용이죠. 박제가 서울 출신이죠. 정조가 굉장히 이뻐했었죠. 자, 그래서 박제가 지은 저서가 바로 뭡니까? 북학이죠. 북학파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북학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경제 정책을 시세 순으로 옳게 해나가는 것은, 이것도 자, 기억. 신의 통공으로 금난 정권 대부분을 철폐했다. 이건 정조 때 했던 것이죠. 금난 정권 폐지. 금난 정권이라는 게 뭐죠? 난전을 금하는 권리죠. 이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시전 상인들은 국가가 허가한 상인들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전 상인들하고 정치 세력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경유착을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폐단이 굉장히 심했어요. 또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금난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억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조는 이 신의 통공을 하면서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는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해요. 단 어디만 빼고 서울 종로에 있는 유기전만 빼고 다 철폐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니은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바꾸어 경기도에 시행했다. 이게 맨 처음에 언제부터 했다고요? 광해군 때부터. 자, 디귿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확정하였다. 인조 때죠. 자, 그 다음에 균역법을 통해 양인의 균역 부담을 군포 한 표로 낮추었다. 균역법 영조 때입니다. 영조. 그래서 원래 이제 군대를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들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쁘면 못 가죠. 그래서 대신 군대를 가게 되는, 뭐 대립군이라든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대립군.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그 군포라고 해가지고 군포를 1년에 2필씩 납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부담이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50% 깎아주는 거죠. 50% DC. 그래서 1년에 한 필 이렇게 낮추었던 균역법 영조 때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광해군,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인조, 그 다음에 리을, 영조 다음에 정조죠. 기억.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7번.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광산 경영 방식이 덕대제가 유행했다. 자, 덕대제라는 거는, 이 덕대가 뭐냐면 덕대가 전문 경영을 얘기해요. 덕대가 좋은 사람이 덕대다 이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 광산 전문 경영인. 그래서 자본가가 이 덕대를 고용해 가지고 전문 경영을 하게끔 하는 거, 조선 후기 때의 사회 모습 맞고요. 2번. 상민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공로비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1801년도에 순조가 공로비를 해방시켰죠. 공로비를 해방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노비, 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3번. 경시서를 두어 시전상인의 불법적인 상용인을 통제하였다. 자, 경시서는 고려에서 조선 초에
이런 그 불법적인 상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명칭이 경시서였어요. 자, 근데 이제 세조 때부터는 이름을 뭘로 바꿔요? 평시서로 바꿔요. 평시서. 그래서 이건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려에서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고. 4번 동전을 재산 축적에 이용하여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 화폐 유통이 안 됐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물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둬놓죠. 예, 이렇게 막 집에다 쟁여놓고. 그래서 뭐 숙종 때도 뭐 화폐를 여러 가지 화폐를 많이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와서도 화폐를 만들었으나 쭉 유통이 잘 안 되다가 고려 후기 때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평통보라는 그런 화폐가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8번 문제.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읽었던 것이죠. 네, 아까 읽었던 것입니다. 재물은 미화건대 생과 같은 것이다. 그 물물을 퍼고 차면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자, 아까 읽었던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게 보시면은 여기 그리하여 산업공상의 3인이 모두 궁궁계에서 서로 도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써야 된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박제가죠. 자, 박제가 1번 혼천이를 제작하고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다. 자, 혼천이 하게 되면 천문관측하는 건데 이거 똑같아요. 세종 때도 혼천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때도 혼천이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전설,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또 사람도 나타나고요. 대표적인 실학자는 홍대용이에요. 홍대용. 이거 꼭 알아두세요. 홍대용. 잘 나옵니다. 홍대용. 보기 1번은. 자, 2번.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하는 여전론. 여러 사람이 공동 경작한다. 그래서 여전론이죠. 여전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본다면은 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하고도 좀 비슷한. 그래서 이것은 정약용이죠. 정약용. 여러 사람이. 자, 3번. 청과의 통상 확대, 수레 선박의 이용, 신분 차별 타파 등 이것을 주장했다. 이게 박제가의 주장이죠. 그래서 청과의 통상 확대를 주장하면서 무역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무역선을 만들어야 된다. 박제가가 그것도 주장을 해요. 무역선, 청과의 무역, 이것을 활발히 만들어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서에서 상공업을 진흥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 우서도 누가 했냐면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했죠. 대표적인 그 북학파 실학자죠. 예. 그래서 우스운 사람의 우스운 사람의 우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번. 가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안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곡물 박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가까울에서 곡물을 상납하려 할 때 받칠 수가 없습니다.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고을 농민들에겐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곡물 박납의 폐단이 심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뭐라고요? 대동법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뒤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예, 맞죠. 물론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2번. 관청에서 추가로 어장세와 선박세를 징수하였다. 자, 어장세, 선박세, 이것은 뭘까요? 균역법의 내용입니다. 균역법이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받아주다 보니까 조세 수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장세, 선박세, 염세, 또 심지어 선무군관포라고 해가지고 선무군관이 뭔지 아세요? 군관이 뭐예요? 군관. 장교죠, 장교. 예, 장교입니다. 장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과에 합격해야 돼요. 근데 지방에 있는 그 돈 좀 있고 그런 양반들 중에 이 과거에 합격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벼슬 이런 거 좀 갖고 싶어. 그래서 이 선무군관이라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벼슬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너 선무군관이라는 벼슬을 줄 테니까 뭐를 내라? 군포를 내거라 라는 겁니다. 이게 선무군관포예요. 자, 3번. 공과를 미리 받은 상인이 관청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대동법이죠.
4번 폐단을 막기 위해 곡물 대신 쌀로 납입하게 하였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인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심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심서. 심서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책이 있죠. 바로 뭡니까? 목민심서죠. 목민심서. 목민관. 지방에 부임하는 그 수령들이 마음속 깊이 명심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쓴 책이죠. 누가?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썼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다. 자, 지전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었죠. 홍대용이죠. 근데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김성문이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농가 집성을 펴내 이양법법을 공언했다. 효종 때 누굽니까? 신속이죠. 신속. 자, 그 다음에 3번. 홍역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해통. 이 마과해통. 마과. 옛날에는 이 홍역, 천연두라고 그러죠.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마마.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마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비디오 보게 되면은 이제 비디오 이렇게 빌려다가 이렇게 집에서 비디오 데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막 그 영화 나오기 전에 그 안내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호랑이도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뭐가 막 나고 막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에는 마마나 호환 따위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으나 지금은 불법 비디오 유통이 큰 재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마마입니다. 정약용의 저술이죠. 자, 4번. 조선시대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 이 역사책 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안정복이죠. 안정복. 동사강목을 지었던 안정복의 저서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네. 대외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 들어와 수온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병란도 아라비아 상인들. 그래서 코리아라고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옳은 것. 1번. 해동통보와 은병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다. 숙종때죠. 고려 숙종때. 네. 2번. 인구 토지 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 촐락문서. 이건 언제죠? 통일신라죠. 3번. 개성의 송상은 전국의 송방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했다. 자, 이런 거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4번.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 매매뿐만 아니라 숙박 창고 운송 업무까지 운영했다. 역시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조선 후기.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2번. 미주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이 제도. 여러 해의 편견을 파악하고 답험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바로 뭐죠? 세종이 공법을 시행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무려 이 여론을 17만 호를 물어봤다라고 하죠. 17만 호. 1.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했다. 맞죠? 전분 6등, 연분 9등. 여기서 비옥도라니까 이제 전분 6등이죠. 2번. 풍요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도를 조세를 징수했다. 인조 때 실시한 영정법. 3번. 토지 소유자에 대해 한 결당 미국 12도로 조세를 징수했다. 이건 뭐죠? 대동법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를 징수한다. 이것은 뭐 10분의 1로 보통 하는 우리가 이제 과전법의 실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정법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4도에서 6도지만 그 다음에 대동법도 토지 면적이죠. 1결당 12도. 균역법도 토지 면적에 따라 이른바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뭐 어장세, 선박세, 염세, 그다음에 선무군간포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면적에 따라 1결당 쌀 2말
이것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에 수치 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조세의 뭐 전세화다라는 겁니다. 전세화. 받전자죠. 그래서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전세화다라고는 그런 이름을 붙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가족제도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골라라. 자, 1번. 조선 후기 가족제도. 네, 1번. 이게 14번 문제죠. 13번 문제.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부터 먼저 풀어봐야죠. 깜짝 놀랐어요. 네,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죽이려고 명령했다. 호포나 결포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한 피를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한 피를 줄였을 때 생기는 세익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자, 느낌 오시죠? 누가 말한 걸까요? 영조가 말한 겁니다. 무슨 법? 균역법. 1.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풀어봐야 될 갑신정병 때의 개혁정강 내용이죠. 2번.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으로 통일하였다. 이거 대동법이고요. 자, 3번.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적극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했다. 우리가 이 양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전은 이제 토지죠. 토지를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 이게 양전이에요. 토지를 측량해서 정확하게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 또 면적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양전 사업은 보통 건국초에 실시하고요. 건국초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건국초에 보통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혁할 때 뭔가를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건국초, 그 다음에 대원군 때, 그 다음에 나중에 고종이 실시했던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때, 요때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4번.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한 피를 납부하겠다. 이거죠? 네, 정답 4번. 아까 선무군관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4번. 조선 후기 가족제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네. 기억.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맞는 풍속이 보편화가 되었다. 자, 성리학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완전히 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이 성리학적 가치관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 남자가 중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장자우대 이런 것들 사상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맞는 풍습. 이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런 풍습이 별로 없었어요. 고려 때까지만 아들이 없으면 여자가 뭐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양자를 맞는 풍습이 보편화가 됩니다. 자, 니은. 호적에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고려 시대죠. 자, 디귿. 사대부 가문에서 사대 봉사가 점차 사라졌다. 자, 사대 봉사라는 거는 제사 지내는 건데 위로 4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어떤 맏며느리로 딱 가게 되면은요 1년 내내 제사만 지내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폐단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에 가정의례준칙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이것을 만들어서 좀 어떤 너무 유교적인 걸로 거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간소화해라. 그래서 간소화가 되는 그 시점이 박정희 정부 때 현대의 가정의례준칙이다. 자, 리을. 남귀 여가혼이 점차 쇠퇴한 반면 친형제가 확산되었다. 자, 친형제라는 것은 친형제는 남자네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하게 요즘에는 뭐 부모님 모시고 안 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남자 집안이 그러니까 부모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갔습니다. 남귀 여가혼이라는 거는 이제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점차 사라지고 친형제, 예, 그냥 남자네 집에서 하게 되는 친형제, 이것도 남자를 위주로 여기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정답 4번. 15문제.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족보 1. 조선 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신분제가 막 붕괴되고, 예,
동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2번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선과 외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수록했다. 네, 조선 초기는 고려 시대 때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친선 외선 별로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3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유씨 가정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안동권씨죠. 안동권씨 화보입니다. 안동권씨. 자, 4번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그렇죠. 이 족보가 굉장히 그 폐쇄적인 그 가문의 어떤 폐쇄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어떻고 니네 가문은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배우자를 구한다. 또 붕당 너네는 무슨 붕당 우리는 무슨 붕당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되기도 했죠. 정답은 3번. 자, 16번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 정약용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공동 경작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제도의 여전제. 아까 나왔죠? 네,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유영원 성호사설을 저술하였으며 양반 문벌제도와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자, 성호사설을 지은 사람은 이익입니다. 이익. 성호가 이익의 호죠. 이익의 성호사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익 과구로에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의 토지인 영업전의 매매를 허가하는 한전론을 주장했다. 이익이 주장했던 토지제도가 한전론인데 이 한전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앞서갔던 제도예요. 한전론은 토지 매매를 뭐한다? 제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한한다. 즉 매매를 하지 못하는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업전. 영원히 일할 수 있는 토지다 해서 영업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내가 토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을 영업전으로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농민들이 생활을 하다 어려우면 땅을 팔겠죠. 땅을 파는데 나중에 가면 다 팔아요. 다 팔아서 이제 남의 집에 뭐 소장농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이렇게 유랑하는 유랑민들 거지가 되거나 이래.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조세 수입도 이제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요 토지는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한전론이다. 이게 한전론. 그래서 허가하는 이 말이 틀린 거죠. 금지하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4번. 유수원은 의산문답을 저술하였으며 농업의 전문화와 상업화,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증강시켜야 되고 한다. 유수원은 뭘 지었죠? 우서라는 책을 지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7번. 조선 후기 활동한 사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개인 상인들 얘기합니다. 개인 상인들. 자, 1. 송상 개성을 근거지로 하여 상행위를 하였으며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주로 인삼재배 판매했다. 그렇죠. 자, 2번 경강상이 서울이죠.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였으며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국 소금, 어물 등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하여 부를 축적했다. 예, 맞는 얘기죠. 이 모든 물자가 이제 서울로 오다 보니까 이 배를 이용해 가지고 큰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3번 만상 의주를 근거지로 활동하였으며 주로 대청무역을 담당했다. 의주는 신의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만주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해서 만상. 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상 동네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였다. 주로 대일무역을 담당하였으며 인삼, 무명, 쌀 등을 수출하고 은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했다. 동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내상이라고 부른다.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내상. 그럼 유상은 뭐예요? 유상은 평양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네, 4번이 틀렸죠. 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조선 후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라는 거죠. 자, 1번. 조선 후기에 지주제가 일반화되었으며 소장료의 징수 방법은 종래 도조법에서 점차 타조법으로 바뀌었다. 이 도조법, 타조법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죠. 그러니까 퇴직관리들은 이제 땅을 못 받습니다. 수조권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성종 때 뭐가 되죠? 관수관급제를 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조권도 없어요. 관리에게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농장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관직에 있을 때. 자,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주전호제가 되는 거예요. 지주가 있고 여기에서 일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는 뭐 국가와 뭐의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개개인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작 반수가 되는 겁니다. 병작 반수. 내 땅에서 일하는 애들, 내가 소유자니까 내 땅에서 일하는 애들, 너네들 뭐 해라? 수확량의 반을 나한테 납부해라.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타조법이라고 불러요. 타조법. 타조법. 2분의 1 내라. 타조법. 이 타조라는 걸 보면 타조. 이 타자가 타작하다라는 얘기야. 타작하다. 타작하다. 이 타작하다란 말이 뭐냐면 나중에 수확한 다음에 곡식이 이렇게 알갱이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그 껍질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툭툭툭 씹니다. 그걸 타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확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확량을 했는가 해가지고 딱 반을 갖다 바치는 그걸 갖다가 타조법.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뭐 풍년이 들어가가지고 100가마가 쌀이 100가마가 나왔다. 흉년이 돼서 50가마 나왔다. 그럼 50가마 나왔을 때는 얼마 주면 돼요? 25가마. 100가마 나왔을 때는 50가마. 비율이죠. 비율이죠. 그래서 타조법은 정율제라고 불러요. 정율제. 정율제.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조선 후기 들어가면 신분제 동요되고 이러다 보면서 또 양반들도 몰락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 노동력이 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바뀌는 거죠. 정액제. 아예 정하는 겁니다. 딱 계약할 때 농민하고 지주하고 딱 정해요. 이것을 도조법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도조법. 그래서 보통 얼마를 냈냐면 3분의 1을 냈어요. 그러니까 농민의 부담은 조선 전기 요 시대 때보다 조금 더 부담은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 네, 틀렸네. 바로 답이네. 틀렸으니까. 2번. 영조 때는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두 필이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한 결당 결작 2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충하려 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3번. 공인은 시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점차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고로 성장했다. 도고가 뭐라는 것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4번. 조선 후기에는 양반층 내부에도 계층 분화가 일어났으며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양반은 향촌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는 잔반이 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자, 19번.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틀린 것 골라라. 자, 1. 홍여하는 휘찬여사와 동국통감 제강을 전술하였으며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져 왔다고 기자조선 마한신라 정통국가를 내세웠다. 그래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2번. 신경균이 저술한 대동운부군옥. 예. 당군시대 이래의 지리, 역사, 인물, 문학, 식물, 동물 등을 총말한 어휘백과사전. 어휘백과사전은 맞아요. 어휘백과사전은 맞은데 이것은 신경준이 아니라 권문해라는 사람이 선조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신경준 이 권문해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 신경준은 꼭 알아두세요. 조선 후기 때에 조선 후기 때에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연구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저서가 훈민정음 운해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3번. 홍대용은 서양 과학의 본질이 수학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주회 수용을 저술하여 동양과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홍대용은 대표적인 북학파 실학자죠. 자, 4번. 서호수는 해동 농서를 저술하여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농학의 새로운 체계를 시도하였다.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0번 문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시대로 맞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또 굉장히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수전자가 죽은 뒤에 수전자가 토지를 받는 자가 죽은 뒤에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즉 제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경우에는 반만 받으며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죽고 자식들이 어리면 마땅히 훈량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과전 모두를 물려받고 입세가 되면 본인의 과등에 따라 받는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 뭐와 관련된 과전법 실시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과전법은 언제 했죠? 공양왕 때 1391년도에 실시한 제도죠. 자, 1번 과전법. 전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건 전식과죠. 과전법은 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2번 군인의 유가족에는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이것도 역시 전식과의 내용이고요. 3번 경기 일대의 토지를 관료에게 분배하고 수조권을 지급했다. 과전법이죠. 네. 4번 영정법 시행으로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가 고정되었다. 이것은 영정법 2인조 때 실시했던 제도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 시대에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 좀 다른 때보다는 어때요? 좀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강의의 러닝 타임이 좀 걸렸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근대의 문제들이 심화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또 속력을 또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